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이제 결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권조선 편집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현경병 전 의원, 이민선 변호사, 그리고 오늘 특별 손님으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번에 국정조사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 굉장히 바쁘신데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1, 2차 이제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를 오늘 여기서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국민들께서 엄청난 실망과 좌절, 이 분노 속에 이 최순실 일가들이 국정농단을 어떻게 했고 또 그 중심에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고 또 정부 관료들이 어떻게 협조했는지 또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정말 모금에 응한 건지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또 특히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세월호 7시간에 뭘 했는지 이런 정말 많은 내용이 지금 다뤄졌습니다. 2차 청문회 기간 중에. 대표적으로 밝혀진 게 그동안 극구 부인했던 청와대 내에서 업무실장이 태반 감초 배국 주사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에게 이렇게 시술되었다는 거고 주사를 맞았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 이 모금도 사실상 청와대의 그런 강요 요청에 의해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요청받고 안 낼 수가 없었다. 그런 사실과 또 김기춘 실장께서 이 최순실 일가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대한민국을 망칠 때 본인은 그걸 끝까지 지금까지도 몰랐다고 했는데 어제 청문조사 거의 자정쯤 박영선 의원 앞에 그게 인터넷 수사 사실상 국민들이 제보에 의해서 그 그림이 나오는데 그거에 나오고 난 이후에 기억은 안 났지만 최순실 이야기를 들은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국민들이 1차, 2차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대려 이게 하가 풀어지고 수습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더 큰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병묵 선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선 청문위원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증인도 너무 많고 청문위원이 많다 보니까 뭐 7분, 5분, 5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깊이 있게 뭐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할 수도 없겠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 청문위원 숫자가 너무 많았다는 거 하고 그러니까 청문위원 숫자를 그야말로 선수들로 이렇게 좀 줄여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걸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실을 캐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50 청문회 때 같으면 그때는 물론 지금하고 좀 다를 때이긴 하지만 그때 그 질문 시간에 뭐 별로 이렇게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7분, 5분, 5분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늘리려면 결국은 그 청문위원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국정조사 계획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일정이 잡히고 그 범위 내에서 또 하는 건데 여야 간에 이제 9명씩 해가지고 18명의 너무 많아요. 국조위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자정까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 내에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질의 시간이 쫄봐요. 조사 신문 시간이 짧은데 처음에 기간 보고할 때는 7분, 5분, 5분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제가 두 번째 1차 청문회 할 때부터는 의사 진행 발언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신상 발언이라든지 이걸 확 줄여버리고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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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그러니까 26분까지 국조위원들에게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했죠. 조금 숫자도 줄일 필요가 있었고 특히 좀 증인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저도 그러니까 증인들이 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 물론 뭐 안이 안 나오긴 했지만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질문 한 번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좀 몇 명만 짱 해서 네. 사실 이제 기업인 같은 경우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질문 한두 번 받고 그냥 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사전 청문회라는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 받을 거는 서면을 받고 정말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싶은 사람 몇 명만 뽑아서 그렇죠. 이제 그걸 하는 게 저는 필요할 것 같고. 기껏해야 그때 네. 삼성에 집중적으로 그렇죠. 이재용 왜냐면 회장한테 어차피 그는 갔고. 이재용 청문회 비슷하게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CJ 송경식 회장한테 그다음에 많이 갔고. 뉴스 될 만한 사람만 몇 명만 정말 현장에 와서 압축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좀 많이 잡아서 한다든지 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뭐 10시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들 돌아가면서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뭐 이렇게 칭찬하고 좀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작하면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는데 서로 너무 존경 많이 해서 별로 존경도 실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는 우리가 다 그때는 아니까. 위원장님이 이 국회 네.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항상 수식으로 앞에 존경이 안 들어가면 국회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고쳐야 되겠지만은 오랜 전통이고 관행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현대차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모셔놓고 이렇게 질의도 제대로 왜 하지 않았냐 그런 거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연로하신 회장님 보고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발언은 제가 하기 참 어려운데 정말 상태가 네. 극히 안 좋았습니다. 아니 좀 건강상에 좀 편찮아 그래서 보이죠. 예. 의원들이 되려 현대기아차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데 이게 또 글로벌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대단히 또 나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미지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의원들께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질의는 상당히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예 그래갖고 부르지 그랬군요. 마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저는 아예 부르지 마. 아니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전부터 9명을 다 부르지 말고 오전에 한 4명 정도 부르고 오후에 이제 또 뭐 한 뭐 2명 부르고 뭐 또 뭐 3명은 또 뭐 한 오후 한 뭐 4시나 이렇게 불러서 그 분리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전문구 회장님 말씀을 받아서 하면 저도 이렇게 계속 보는데 전문구 회장님은 막 좀 걱정스럽죠. 조시는 거예요.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딱 한 분이 김경진 의원이었네요.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 전문구 회장님 하길래 드디어 질문 가나 보다 했더니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분이 전문구 회장님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 질문은 그게 다였거든요. 사실상 그 변호사가 예. 답변 또 해주신 대로 뭐 할 수밖에 듣자니 그 없어요. 현대차에서 아주 뭐 꽃발 날리는 정말 변호사라고 조심스러웠어요. 하던데. 그런데 이제 그 사정은 그렇고 그 증인이 많다는 말씀은 다 하셨고 예. 저는 좀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예. 지금 나온 지적이지만 위원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 눈으로 보기에는 심지어 함량 미달인 의원들도 있다. 솔직히 그 7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저 7분 왜 주는 거야? 그 7분이 70분 같은 의원들이 계셨거든요.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저분 발언 시간이 오면 저분은 자 걱정되는 분들 계셨죠. 그 걱정되는 분이 해필이면 저희 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입상으로 뽑혔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실시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제가 이렇게 조사 진행을 하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 문자가 거짓말 아니고 이 1분, 3분 사이에 500개, 1000개가 옵니다. 그 휴대전화는 참 안 바꾸셨어요? 그 번호 공개되고 그 나서? 번호가 지역의 유권자를 포함해가지고 저는 한 쉽진 않죠. 15,000, 17,000개 가까운 그 번호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 재산인데. 근데 제가 한 두 가지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 국조특위도 결국은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적을 내려고 그러시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말 궁금해하고 중요한 정의는 그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상을 통해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정인들 소집은 해야 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소위원으로 쪼개가지고 18명이 나눠가지고 간사든 누가 대행 체제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그 사실은요. 우리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몽구 회장 같은 분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어도 이번 이 사태에
그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누린 혜택으로 볼 때 국민들이 대기업 총수들도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방송도 그 방향에서 엇박자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런 분들 몇 분 또 해외 우리 그 기업들의 그 사업에 국가 경제에도 중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일부는 비공개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다면은 사실 실적은 비공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행 교수님 말씀 잘 처음에 그것도 고려했습니다만은 이 엄중한 국민적 분노 속에서 살살 밀실에서 청문회 시작했다고 그 자체부터 부정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번 대기업 총수를 저렇게 9명씩이나 불러놓고 근데 9명 누군 뭐 이래서 빼고 누군 빼고 이러면요 벌써 그 자체부터 의심합니다. 혜택이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단독 흔히 말하는 독대가 이루어진 사람들만 총수는 들어오군요. 열에 1명도 없이 다 그대로 모신 겁니다. 네. 비하인드 스토리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차은택 씨는 구속 중인데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그새 만나러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순순히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차은택 씨는 아니면 뭐 설득이 있었던 건가요? 사실상 이 구속 피의자들은 행사상 소추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재판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행사소송법상 자기가 불리하면은 안 나와도 됩니다. 네. 법이. 네. 그렇지만 이번 11월 17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이 국정조사 청문회 이 국정보고서 의결될 때 수사나 재판 중인 자도 청문회에 출석해야 된다. 국정조사에. 이걸 의결을 했어요. 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자체도 법률적인 효과를 가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번에 국회 경위들 아주 고생하셨는데 이분들 특히 구속 피의자뿐만 아니라 동행명령장 출석 요구서를 막 날리니까 이 특히 동행명령장을 받고 청문회 출석을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5년이에요. 아주 센 겁니다. 5년 이하죠. 그러니까 이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 양반 정말 저는 좀 비판받아도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대통령을 가장 찍어내서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위해가 가해지거나 또 불필요한 이런 오해로 국민들이 이런 신뢰가 저버려지는 그런 대통령 주변의 모든 행위를 찾아서 엄벌하고 그 사슬을 끊는 역할인데 최순실을 몰랐다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석 요구서 이 자체를 갖다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거예요. 수령을 거부하면 집을 안 들어. 그래서 모르죠. 이번에 행방불명이에요. 지리산에 있지 않을까. 네. 지난 토요일 날도 우리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이 집을 방문했어요. 직접. 우리 집에 처음에는 저 우편함에 넣었다 그대로 있어. 그래서 가서 그거 안 된다. 집 딱 그 문 열쇠 돌리는 고기에 이렇게 꽂고 사진까지 찍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집을 안 들어오시는지 이게 출석 요구서를 수령을 하지 않습니다. 왜? 출석 요구서를 수령 안 했으니까 동행명령장도 발부가 안 되는 거죠. 효력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아예. 결국은 뭐 이 한마디로 국회 모욕죄나 뭐 적용이 안 감정에 돼요. 관한 출석 법률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법은 제대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머리가 그죠? 좋으세요. 머리가 네. 굉장히 어제 같은 경우도 동행명령장 발부가 돼서 이 사람이 원주에 있다. 또 제천에 있다. 장모랑 김장자 장모랑. 또 기영시시 뭐 그 장모 골프장. 네. 거기 안에 가면 깊숙한 뭐 별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솔직히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올해 78입니다. 그 심장 혈관에 7개나 시술을 하고도 국회가 부르니까 국민의 부름이니까 왔다 하잖아요. 자, 라이브 쇼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 시청자들에게 우병우 씨가 어디 있는지 좀 제보를 받는
그것도 공개 수배 한번 예, 하시죠. 공개 수배라는 단어보다는 좀 이게 국회가요. 저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혹시 주변에 우병우 보면 빨리 연락 달라고 예. 경위한테 빨리 지시하겠다고. 예. 우병우 수석과 또 우병우 장모님 이분들은 핵심 정인입니다. 최순실 일가들이 정말 탐욕으로 국정을 이렇게 농단하고 또 대통령을 그 중심에 앉히고 이런 엄청난 국가적 불행한 상황까지 왔는데 우수석 본인께서 지금 국민적 의혹과 이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분노하고 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19일 날 네. 12월 19일 날 5차 청문회 어제 불출석 정인들에 대한 집중 네. 청문회를 위해서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반드시 출석해 주십시오. 우병우 수석은 꼭 나오셔야 돼요. 이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도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국정조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로서요. 이렇게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법망을 이렇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짓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법조인의 양심이 창피하죠? 창피한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이러려고 법 배운 게 아니잖아요. 이러려고 법 배운 거 아니죠? 그렇죠. 피하려고 법 배운 게 아닌데 그 중에서도 법조인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시다는 분이 이렇게 악용을 하면은 앞으로 법조인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창피하고. 근데 전 아까 전 여쭤. 제가 답하겠습니다. 이 최순실 일가들이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엄중한 상황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구속 피의자들 중에서 그래도 차은택 씨나 김종 전 차관이나 네. 송석각 장시호 이런 분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정위원장으로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상 교도관들이 철통 감시 속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위해서 정회가 됐는데 국정위원장 마음으로 국회 이제 은식당에 라면 정식이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치소에 있으면 제일 먹고 싶은 게 라면이나 짜장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위원장으로서는 만약 이 사람들마저도 어제 정인으로 안 나왔으면 그냥 어제 정인 문 닫았어. 청문회 문 닫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마음이었어. 그래서 내가 국회 청문회 수석 비서관에게 식당에 라면 정식을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라. 네. 그랬더니 이 교도관들 정말 철잡디다. 교도소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그 식사 기준의 도시락. 그거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럴 수 있죠. 사시기에는 어떤 쪽지가 들어갈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국회 200몇 호실에 제가 이걸 이제 칸막이를 쳐가지고 네. 이렇게 각자 4개 방을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도관이 한 부서에 하나에 2명씩 또. 네. 근데 위원장으로서 이 사람이 또 자정까지 이렇게 정언을 해야 되니까 저녁이나 잘 챙겨 먹는지 이래서 이제 한번 가봤어요. 네. 가봤더니 그 사이에 우리 참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이 차은택 씨를 만나고 있더라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만나도? 그러니까 원칙은 위원장의 성인을 받고 만나야 됩니다. 특히 구속 피의자 정인인데. 그래서 내가 대화하시라 그러고 마침 교도관이 옆에 배석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이 정인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고 열심히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번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우병우 수석이나 그 김장자 씨 같은 경우는요, 이 법조인이시니까 법조인들이 그러면은 그걸 본인을 지키는 병기로 활용을 하면은 방패를 쓰면 더 좋은 창을 만드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우병우, 김장자 이런 분들도 그 주민등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민등록지에 도달주의로 해가지고 법적인 적용을
국조법에다가 이번에는 엄하게 집어넣어 버리는 게 좋을 지금이 것 같아요. 도달주의예요. 아니 그 도달주의에다가 그 간주하는 기간을 아니,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재판은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서 간주하는데 지금 제가 국회법에는 그 말씀드린- 공시소달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국조 기간을 이번 기간으로 한정해 버리니까 이 기간을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달주의를 이 정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홀딩 시켜 놓는 거를 해버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에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 이제 정원 감정에 관한 법률을 바꿔야죠. 바꿔서 국조 정인으로 채택된 사람은 지금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 구인권이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국회가. 강제 구인권 집어넣죠. 뭐. 그래서 국정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또 국회에 그 뭐 엄청난 권한을 주면은 강제 수사권은 강제 수사권은 좀 저는 문제 있다 봐요. 다만 국정조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의결되고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청문회가 열릴 그 기간 동안에는 강제 국회가 구인권. 강제 구인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인들을 다 국민들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 관련 법 개정을 좀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저기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오전에는 안 나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시 오후에 그 나왔지 않습니까? 그 본인의 뭐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게 동해명령적 이유라고 나서 또 나온 하나는 거죠. 이제 그 장시호 씨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와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위원장으로서 장시호가 신경의 변화를 가지고 사실상 저는 오전 거의 점심 식사를 위한 정회 전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네. 신경의 변화가 왔는데 그만큼 국회에서 어제 유례 없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만일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불출석하면은 국회 모욕죄로 성역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교도관들도 제대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처음에 장시호 씨가 걱정하는 것은 9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심은 고민을 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자기가 얼굴을 좀 가려야 되는데 아, 마스크 그래서 썼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모시고 오는 것까지는 네. 뭐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허용을 했는데 교도관과 국회 경위들을 근데 막상 청문회장에서 물론 개인의 그런 인격 또 아이를 위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중시해야 되겠지만은 이 국민적 분노 속에 언제까지 이걸 얼굴을 가리고 그 자체가 또 특혜라고 저는 그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네요. 얘기를 근데 들어보니. 장시호 씨 얘기, 그렇죠. 안타깝긴 한데, 근데 뭐 국민의 심정이야. 당연히 그건 뭐 국회 나와서 마스크를 본인의 가족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온 가족이, 온 국민이 갖고 있는 분노를 생각하면. 그런데 이제 장시호 씨 얘기가 좀 전에 논설위원님 말씀하신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참 저는 청문회에서 뭐 코미디도 봤고 뭐 윽박지름도 봤지만 청문회에서 로맨스를 볼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참 사람들이 무슨 뭐 네티즌들은 그래요. 뭐 우리 청문회 왔어 찍었냐고. 그 안민석 의원님 참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즌 나가고 있네요. 예. 참 너무도 따뜻하게 참 아 저도 어제 놀랐어요. 정말 너무 따뜻하고 화제한 사실상 분이지. 저 안민석 의원이 저는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철천지 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이고 왜 갑자기 솔직히 저 친구가 최순실 일가들의 최순실 딸 정유라의 2대 부정 입학도 저 친구가 하고 또 저 장시호도 저랑 모 방송에 나갔는데 최순실의 조카 최순덕의 딸 이 장시호라는 사람을 처음 문제 방송에서 삼은 문제 것도? 제기하면서 검찰이 적극 체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어제 다 들어왔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안민석 의원 지리시는. 안민석 의원이 제가 밉죠. 장시호 예,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리고 미우시죠? 뭐 이랬더니 뭐 주고받는데 인간적으로 의외로 합니다. 꼭 보고 하지만 이 싶었습니다. 사건은 근데 그 저는 너무 진짜 그 순간에 주고받는 저 사이 말이 표정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짜 연인들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들이 주고받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안민석 그렇게 의원이 생각합니다. 저 양반이 이제 이번 최순실 저를 이렇게 개표 민주당의 위원장입니다. 네, 최고 스타. 어제 밤 인간적으로 사이에 미안하다는 그냥 생각이 문자 우리 어마어마하게 둘이 받았어요. 뭐 썸 타냐고 아니 근데 저거 난리가 있을 수 났다 그래. 있다고 봐요. 저는 오늘 제가 이해돼요. 저 안민석 의원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노고가 그냥 자기 때문에 어쩌면 장시호가 세상에 드러났고 구속까지 됐고 그러니까 어떤 좀 미안함도 있고 그래서 약간 농담이 있는 아니, 것 같지만 괜찮아요. 솔직히 그 이해해볼 안민석 만합니다. 의원은 제가 이해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싸우다 정이 든 친구인데 네. 아주 좋아 이제 자기가 국회에서는 저를 제일 좋아하는 행위다. 네. 그럴 정도인데 자기 어제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형님 제가 어제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때부터 허물어졌습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데 네. 그거는 그 순간적이었지만은 제가 어제 적절하지 이번에 않았죠. 국조법을 개정하실 의사가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나온 김에 좀 덧붙여 놓을게요.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우리 언급한 분들도 있지만은 이 불출석이 거의 관행이에요. 이 관행이 되다시피 거를 적어도 국조특위 정도 되면 국민적 관심 사항 정도 되면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그 제가 볼 때 방어선이 이 형량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불출석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했다가 이 발언에 따른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불출석하면은 기껏해야 형량이 선고된 게 지금 500,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원이에요. 하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 이런 정도의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반드시 형량을 좀 가하도록 하는 높여라. 그런 걸 네. 한번 검토를 그래서 해야죠. 정은 감정에 관한 이 법 위반은 3년 이하의 1,000만 원 미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있어나마나한. 그래서 그건 이제 이번에 동행명령장을 법원의 제가 문제지, 강력하게 보내는 이유가 아니 국회에서 징역 1년 그래서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과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잘 안 했어요. 네. 안 오면 그냥 안 온 대로 그냥 과태료 주고 고발만 하면은 그걸로 끝났는데 이번에 정말 이 국민적 분노 속에서 우리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이 발부한 것은 정말 강력한 의지입니다. 성격 발부하셨다가 그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해명령장 그래서 제가 앞으로 꼭 하세요 그랬더니 라이브 쇼에 이- 와서 그때 약속을 이 했죠. 방송을 보시는 지금 현재 정인들 가족 되시는 분들 분명히 정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동행명령장하고 그래도 출석 안 하면은 고발 조치됩니다. 그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네. 저는 국민들 앞에 이제 서야 합니다. 지금 그 주식 갤러리인가 뭐 그 모임 있잖아요. 거기서 예. 찾아냈잖아요. 이번에 우병우 어디 있는지 이분들이 지금 제가 찾고 있답니다. 개인적으로 찾고 그 있답니다. 찾아내시는 드디어 나섰답니다. 특히 아니 찾을 것 같아 이분들은. 우병우 원래 전 수석에 대해서 소재지를 찾아주시는 그 분에게는 네티즌 계시면은 짜장면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 원 냅니다. 저 100만 원? 개인 사비로. 개인 사보로. 야, 라면 좀 이거 씹고 이거 슈퍼 좀 넣어주세요. 라면 그 좀 우병우 찾으시는 분 김성태 위원장이 100만 원. 저 사비로. 사비로 100만 원을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현상금. 현상금 사례금으로 100만 원 드리겠답니다. 라이브 쇼. 네. 김성태 위원장. 네. 여기서- 100만 원. 여기서 우병우 직접 찾는 보세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사비로 드리겠답니다. 그리고 어저께 참 그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선서를 했는데 예. 사실 어저께 나온 증인들 중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사람이 되게 선서를 하잖아요. 예. 근데 대표 선서를 차은택 씨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의원이라고 좀 봐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상 어제 이 정은대에 서서 네, 지금 화면 나가고 있습니다. 선서를 할 사람은 어제 최순실 씨였습니다. 나오면. 네. 그렇죠. 근데 최순실 씨가 안 나오는 선상에서 최순실 씨와 가장 밀접한 관계 그리고 가장 크게 국정농단의 민간인으로서 관여된 사람이 차은택입니다. 차은택이가 최순실에게 추천한 사람은 장관도 되고 공기업 기관장도 되고 많은 사람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차은택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대표 선서는 위원장이 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부터 차은택을 지명했다. 원래는 최순실이었어요. 최순실과 가까운 사람 최순실 안 지명했다. 나온다는 거 알았으니까. 예, 그래서 가까운 사람으로 했다. 차은택을 바꿨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조청문회에서 우리 김성태 의원님을 비롯해서 하태경, 장제원 의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그 활약성 저희가 편집했습니다. 함께 잠깐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경련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길게 이야기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장시호 정인 대한민국에 직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대한민국 문체부의 차관을 윗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례 없는 강력한 동행명령장 집행에도 최순실과 일부 정인들은 국회 모욕죄로 국민적 분노를 담아서 함께 반드시 단죄를 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밝혀드립니다. 근데 저는 김성태 위원장 이거 생방송 보면서 느끼는 게 진행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여야 의견 다 들어주시고 굉장히 인격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지 않았나. 원래 굉장히 강성 아니십니까?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중에 꼭 방송 한번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찬이시고 사실상 우리 국조위원들이 거의 흥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저도 그런 좀 상기되고 흥분된 그런 마음으로 이 국정조사를 진행시키면은 대략 국민들한테 실체적 진실로 접근하는데 대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좀 차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근데 위원장으로 보시기에 그 위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하나만 꼽으신다면. 질의도 잘하고 한. 한 3명 뽑으세요.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 그럼 뭐 어떡하든 그분 공로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그래도 역시 내공 있는 박영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하태경, 황영철, 장제원 이 세 사람.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장제원은 뭐 거의 이번에 스타 반열에 올랐죠. 그러니까요. 이 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젊은 층에서도 저분이 야당만 되더라도 어우 대공감이다 뭐 이런 막 칭찬까지 사실상 하더라고요. 어제 김기춘 실장에게 다그치고 호통치는 모습은 야당 의원들도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사실상 김기춘 실장이 그냥 넋이 빠져버리는 장제원 의원 신문 때 그런 상황이 왔었어요. 잠깐이지만. 나 그래서 그 화면 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장제원 의원이 김기춘 그 실장 막 다그치는 거 혹시 있습니까? 네, 그거 한번 보시죠. 고 민정수석이 날조, 거짓,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김 실장! 국민 앞에서 겸손해지고 국민 앞에 진실을 말하십시오. 소개로 갔습니다. 네. 저 장면 기억나네요. 저 장면 멋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보니까 황영철 의원이 말이죠. 아주 여당에서 드물게 이 이제 그 옷값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고영태 씨가 옷을 해도니까 그 4,300만 원에 대해서 이 뇌물죄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여당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당 의원이 지금 대통령 지금 탄핵하는데 거기에 지금 중요한 범죄 혐의 사실을 지금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느냐? 또 그걸 지적해서 지금 쟁점으로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지금 황영철 의원이 굉장히 곤란스러울 것 같아요. 아주 지금 따끈따끈한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상 새누리당이 아까 2시 어청을 했습니다. 3시. 2시, 거의 3시 가까이 했죠. 2시 한 45분 정도 본회의가 됐으니까. 그 조원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 지도부, 뭐 특히 조원진 최고위원이 어떻게, 대통령이 사실상 황영철 그 질의는 잘못하면 대통령이 뇌물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 돈으로 직접 최순실에게 돈을 줘서 가방이든 옷이든 이렇게 전달받았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만은 만일 최순실이가 자기 돈으로 지불하고
그 옷이든 가방이든 이런 걸 대통령이 제공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것 때문에 내일 대통령 탄핵을 앞둔 이 엄청난 새누리당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걸로 가지고 사실상 아까 좀 힘들었어요. 어청 분위기가. 저도 나오면서 이제 우리 조원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어때 추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국정조사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대통령 뇌물죄로 이렇게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신문을 했느냐 이런 건데 제가 뭐 나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이 자기 소신 또 정치적 양심을 가지고 청문회장에서 한 발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적절치 않다. 그거는 조현준 의원이 저는 뭐 편을 들 수가 없는데요. 화영철 의원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거 따끔하게 위원장이 잘 얘기하셨네요. 저는 네, 청문회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당해서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우리 그 박종진 앵커님도 뭐 언급하셨지만은 굉장히 여유 있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또 지금까지 상황에 봐서 뭐 호응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정인들이 이렇게 정면에서 늘 바라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가장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분이 또 있을 것이고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여유 있게 답변한 친구는 고영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진실을 말했거니까. 심지어는 뭐 거의 이런 정도 자세도 나왔다가 웃기도 하고 네. 뭐 때로는 뭐 거의 뭐 여야 의원들 다 뭐 거의 뭐 감사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있어. 난 그 친구 또 저녁 식사 때 제가 잠깐 정예하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서 몇 마디를 나눠봤어요. 네. 아주 내공이 깊은 친구예요. 그래 내가 실례지만 고영태 정인 올해 나이 몇 살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니 41살이래요. 41살인데 이 친구는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구나.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그 보통 내공이 아니라는 거 어디서 느끼? 고영태가 그거는 우리가 보기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답변하고 그 문제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네. 그 답변하는 거 보세요. 태블릿. 아주 오늘 결국은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이 오늘 밝히지 않습니까? 어제 그 문제를 이 친구 답변에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저 친구 보통 내공 아니고 본인이 준 게 아니라고 또 그랬죠. 점심 때도 기자들하고 밥을 먹었다는 사실은 저는 언론하고 솔직히 언제든지 뭐 협상을 하고 언론을 때로는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는 상당히 좀 제가 주목해봤고 답변을 솔직하게 다 여성분들이네, 여성 기자들이. 남성 네티즌들이 그죠?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여성. 그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좀 답변을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대려 기업들 할 때 특히 LG 고본무 회장 그리고 저 정영인 회장 허창수 회장 아주 그 두 분은 솔직하게 했습니다. 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권에서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다. 기업하는 사람 그 얼마나 솔직한 답변입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는 그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그러면 그분들은 전경련에서 이렇게 분배한 분담금을 낸 거 외에는 다른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그냥 미르 K스포츠에다는 전경련에서 여기 매출액에 따라서 얼마씩 내라 그러니까 그거 낸 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 롯데나 SK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그거 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뭐 정유라 씨를 지원한다든가 뭐 아니면 최순실 씨한테 뭐 몇십억을 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정직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LG나 뭐 저 GS 같은 데는 거기야 뭐 별 문제가 없는. 자, 본인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위원장님 말고 여기 오늘 패널들께서 만약에 청문회장에 있었다면
질문하고 싶은 거 누구한테 나는 이 질문하고 싶었다. 나는 장시호 씨에게 회사 이름을 왜 라임으로 지었습니까? 나 이거 꼭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라임?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결혼식장에서 한 번 봤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길라임, 거기에 라임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더 라임, 뭐 라임 기획 뭐 이렇게 지은 거, 그거 굉장히 난 궁금하고, 제주도에서 그 한 번 본 대통령하고 노후를 보내기로 했다. 이것도 난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 질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하면 예. 될까요? 우선 라임이라는 건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을 때 그걸 좀 가명으로 해주세요라고 그러니까 거기 간호사가 길라임이라고 써놨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거는 확인된 내용이에요. 확인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라임이라는 건 뭐 과일 이름이기도 하고. 오렌지도 있고. 예. 그러니까 길라임하고 이 라임이 우연히 겹쳐졌네요. 다를 수도 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랑 그렇게 답변하겠어요. 아니, 내가 좀 답변한 게 아니고 질문만 받는 거야. 난 누구한테 이런 질문하고 싶다. 저도 그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데 마침 우리 국조특위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아니, 질문 위원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증인한테. 저는요 증인한테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이번 이런 주요 당사자 본인의 신상 문제가 걸려 있는 분들은 증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상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우글우글 하거든요. 경호원들, 경찰관들, 그 경비 섰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그 청문회에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특히 저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요. 청문회의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보다 많은 실적을 위해서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비공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건 얘기하지 말자고요. 지금. 이런 경우도 예. 비공개로 해서 하면은 실적을 팍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국민이 됐어. 지나간 얘기하지 마세요. 비공개는 안 지금 되는 그래서 그럼 국민들이 어제- 지나간 걸 반복하지 마시고. 어제 예. 이제 참 국민들이 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죠.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이 국정조사 이 청문회 국정조사 현장 조사 기관으로 어제 채택 의결돼 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처음이에요. 네, 역사상.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경호실을 간다는 것은 의무실, 경호실장 산하의 의무실 다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이 대통령 머리 하신 올림 미용사. 원장. 미용실 원장님도 정인이 채택되고. 그리고 수행비서도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 도움에는 흔히 말하는 안가 손님들, 그러니까 보안 손님이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보안 손님이 누구였냐. 진짜 최순실 혼자였느냐. 안 그러면 차은택이는 모른다고 어제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차은택이도 진짜 맞는 건지. 이제 이 실체적 아마 진실을 밝히는데 이 국조와 별로 결과는 없을 것 같아요. 비밀 누설죄 적용돼서 말 못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국가 보통 대통령을 모시는 일은 거의 웬만한 거는 국가 2급 기밀인데 지금 상황은 사실상 그 정도의 문제는 특히 국민들이 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이 국민적 알 권리에 아마 그 국가기밀 2급은 제가 볼 때 큰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청문회에 있다 그럼 누구한테 어떤 질문 해주고 싶어요? 세월호 7시간 얘기는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네, 그건 다시 올림머리 할게요. 얘기는 예. 꼭 해야만 하고 저는 정말 난공불락의 끝판왕. 김기춘. 너무 진짜 속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야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겠소라는 마음으로 왔으니까 또 차라리 덜 미운데 윽박만 지르고 친문할 줄 모르는 의원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서 김기춘 의원한테 그거 꼭 묻고 싶어요. 세월호 7시간에 뭘 하셨는지 모른다. 그런데 관저에는 계셨다. 계신 줄 어떻게 아느냐. 난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계신 줄을 어떻게 아느냐. 서면 보고 했다. 서면 보고 그럼 누구한테 했느냐. 도달천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계셨대요. 근데 뭘 하셨는지 모른대요. 그럼 계신 건 어떻게 알았는지만이라도 설명을 해달라. 계신 걸 어떻게 알았냐? 난 너무 답답한 전화해서 거예요. 알았다. 네. 그래서 어제 또 이제 3차,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 의결된 사람 중에는 지금 중국 대사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그러네요. 이분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김기춘 실장이 결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게 그 엄청난 세월호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에게 계속 전화로만 보고를 했다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앞에 가서 대면 보고를 하고 상황이 이렇게 위급하고 하급합니다. 그걸 안 한 게 이 사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네, 자, 그 장면이 있습니다. 1, 2차 청문회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으로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당황해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제보를 하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 이 당시에 박근혜 후보 바로 앞에 있었던 이분이 바로 김기춘 실장 본인 맞으시죠? 이때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죠.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두 개를 이름을 섞어서 못 말씀하세요. 들어봤다. 그 이름은 모른다.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가 이제 못 들어봤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야, 이게 저게 어제 박정희 대통령 어려울 비서, 네, 텐데. 79년 비서관까지 하셨던 분으로 내 기억하는. 저게 정확하게 어제 밤 12시에 나온 증언입니다. 네. 밤 12시. 아니 왜 그러세요? 그 전까지는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다. 이름도 태블릿 PC 터지고 나서야 처음 들었다라고 하더니 그래서 그 전에 국민의당의 다른 의원께서 아니 그렇다면은 그 전에 그 정윤회 문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라고 버젓이 조은천 보고서에 의원이 있는데, 조은천 의원이 썼대는데 그때도 그러면은 안 보셨습니까? 안 찾아보셨습니까? 했는데도 계속 미꾸라지로 그 문건은 저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하더니 결국 저 영상을 그게 바로 주식 갤러리 분들이 찾아주신 영상이에요. 저거를 박영선 의원이 제보를 받고 밤 12시경에 들이대자 그제서야 그러고 보니 이름은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다 거짓말이죠. 김기춘 전 실장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저렇게 딱 동영상으로 드러난 거 외에는 아마 인정 안 할 겁니다. 증거 나오지 않으면 저분은요. 인정 안 할 겁니다. 보십시오. 그동안 인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이 나온다든지 뭔가 증거가 있다든지 그거 이외에는 저분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일 황당한 게 근데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진짜? 우리 선배님들 왜 이래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다 그런 거 아닌데. 저는 진짜. 또 황당한 게 바로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쓴 메모 있잖아요. 비망록, 그것도 그 그랬죠. 비망록에 보면 거기 장이라고 해서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최순실 씨와 같이 살았다는 김모 씨 그렇게 해놔요. 그 김모 씨 동거인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 보면 꽃뱀, 밍크 장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뒷조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때 이미 최순실 씨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회의에. 이거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회의에서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김영한 민정수석 보고 그 왜 저 최순실 씨하고 같이 산다는 김모 씨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꽃뱀이라는 설도 있고 뭐 밍크 장사 한다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봐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 그걸 보면 근데 그 부분까지 부인을 하더라고. 그건 자기 지시가 아닐 수 있고. 김영한 수석이요. 자기 뜻을 적었다고 정말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됐어요. 그래, 그분이 살아계셨어요. 안 돌아가셨으면 정말 대질신고라고. 이거 다 나오는 건데. 아니 그거는 진짜. 김기춘 실장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메모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부인한 걸 보고 저는 참 그분이 퇴임 이후로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일 술로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워낙 이제 그 민정수석 할 때 김기춘 실장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었잖아요. 둘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이분은 상당히 소외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시상만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 원망 또 어떤 자괴감 굉장히 심해서 그 어머니 증언에 따르면 퇴임하고 난 다음에 거의 통음을 하고 매일 하시다 결국 급성으로 간이 안 좋아져서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 그만큼 참 그 시절에 원통함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 질문 뭐 하고 싶으니까 이현정 의원. 저는 솔직히 뭐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 질문을 말고 고영태 씨와 관련된 게 네. 고영태 씨가 지금 2012년도에 최순실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그 같이 옛날에 그 뭐 유흥업소 종업원 근무했다는 등등 이야기를 보면 그 훨씬 전에 이미 최순실을 만난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런 증언이 있는데 근데 어제 국회의원들은 일체 그 부분을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저도 솔직히 고영태 정인이 사실상 이 최순실 일가들이 정말 무능하고 탐욕에 찬 이 일가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해 가지고 이런 못현실을 하는 것을 밝힌 것은 잘했는데 그럼 자신에 대한 진실도 좀 어제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하는 건데 저는 그 고영태 씨 답변을 보면서 좀 진실하지 못한 답변이 있었어요.
최순실 언제 알았냐 그랬더니 2012년도. 가방 제작. 가방 제작. 그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이 사실 이제 또 국민 정서상의 사생활 부분을 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우리 위원들이 그걸 조심했어요. 사생활에 또 들어가는 부분은 실체적 진실하고 관계없는 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다 조심했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접근했던 사람이 아까 말한 청문회 스타 이완영 의원이 그걸 이제 사랑합니까? 뭐 좋아합니까? 뭐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뭐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질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뭐 어떤 관계다 하는 부분은 이 본질하고는 사실 관련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 친구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가 대체로 좀 구체적인 증언을 해줬습니다.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틀어진 게 그렇죠. 고영태 씨 집에 1,000만 원 정도의 행금가 그리고 정유라가 키우는 이 개를 봐달라 그러는데 이 개를 제대로 혼자 하루 종일 개를 혼자 놔두고 자기는 골프 치러 갔어요. 예? 그래서 최순실 씨가 하가 머리 끝까지 쏘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졌다. 싸우고 그런데 그래서 난 차은택 씨 정인과 이 고영태 씨 정인 사이는 참 그 우리 위원들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뭐 좀 더 고영태 집에 가서 뭐 물건을 갖고 오고 돈을 갖고 나왔다. 최순실 씨가 그랬으면 그냥 더 이상 묻지 마시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도 거기까지만 하시고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왜 고영태 집으로 갑니까? 그거는 차은택 씨 증언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과 그 돈을 사실은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는 공유할 수 있는 관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갖다 놓고 나중에 가서 가져갔다는 그래서 거 아까 아니겠습니까? 진솔한 증언을 누가 제일 그래도 잘했습니까? 이럴 때 제가 고영태 씨 제가 점수를 안 주는 이유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고영태 씨가 강아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진실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 질문은 제가 아까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뭐 고영태 씨도 사실은 그렇지만 누구든지요. 그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의 특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길 바라니까요. 그런데 비공개로 하자면서요. 알 권리가 중요한데. 법률 특히 사실관계에서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비공개로 해서 그 정인 보호를 하면서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를 나눠야 될 거. 그건 따로고. 그런 거죠. 하여튼 뭐, 하루 앞둔 그 탄핵 표결, 내일 탄핵입니다. 이제 탄핵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시민들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퇴한다 하는 거는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지. 국회의원 초한테 정부 올 수도 많아. 그건 그래 하면 안 되고 순리에서 법적에 의해서 사당하게. 그러잖아. 지금 시끄러운데 그러시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로 여당이 다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야당보다는 여당 인원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우리가 뽑아줘서 일하게끔 맡겼으니까 국민의 부응을 하고 지역구에 부응을 한다면 그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 잘 하셔야지. 극단적으로 저는 사퇴하겠다 이러는 모습보다는 국민에게 더 신뢰를 주려면 좀 더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야 3당이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아니면 뭐 국회가 해산될 것 같습니다. 야권의 승부수 뭐 어떻게 잘한 결정을 하고 보는지 일단 김성태 위원장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입장이 곤란하다고. 네, 그래서 먼저 가셨네요. 자리를 갑자기 급히 떴습니다. 내일 아마 좀 비박계 아마 표를 좀 모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비박계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비박계 운명이 갈려진 날입니다. 네, 가운데로 좀 오세요. 네, 가운데 가겠습니다. 근데 비박계가 만약에 표가 좀 많이 나올 경우는 비박계 나름대로의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한 220표나 230표 정도 나오면
이거는 비박계 승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친박계 일부도 이제 동의를 했으니까. 근데 아슬아슬하게 된다면 비박계도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당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또 친박계들이 공세를 하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일의 투표는 결국 물론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지만 과연 새누리당이 이 모습으로 있을 것인가? 정말 새누리당이 이제는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쪼개질 것인가? 아니면 내부에서 뭔가 좀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게 저는 표수와도 상당히 내일 결정 결과 한번 점을 쳐보십시오. 저는 한 220표 정도 나오지 않을까 220표. 왜냐하면 이 솔직히 이제 이 국민의 흐름 이런 것들 보면 친박 의원들 중에서도 정말 무기명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찬성표 던질 의원들이 좀 꽤 있다고 보입니다. 220표. 비박은 최대 250표까지 기대하고 친박은 약 190표로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저는 한 210표 정도로 봤어요. 210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김용태 의원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치면 172표잖아요. 네. 172표 중에서 지금 이제 비박이 뭐 35표 정도로 확보했다고 그러죠. 네. 그럼 35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박도 일부는 그 찬성을 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초재선뿐만 아니고 사실 그 안에 가서 찍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거 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친박은 내일부로 사실상 패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으로 그 본인은 우리는 지금 친박이라고 카운트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니야 난 친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실제로, 그렇기 네. 때문에 그분들은 내일 들어가서 그중에 일부가 기권을 하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탄핵안을 찬성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10표 이상으로 전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우리 또 예리한 우리 현경병. 굉장히 요리. 270표 이상 봅니다. 270표. 이유는요? 네. 정말 이렇게 안 나오면 새누리당 정말 희망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이 부분은 아니에요. 본인은 이제 공천권, 그다음에 대선 전국에서의 입지 이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그럴수록 더더욱이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비박들은요 이번에 공개 여부를 떠나서 일단 인증샷을 다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인증샷을 찍어 놓는다는 풍문이 270표를 만들어서 새누리당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나 그나마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인증샷 찍은 거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없나요? 없어요. 위법한 뭐 문제 행위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걔들 찍어도 됩니까? 그거는 이제 선거에서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선거에서는 그걸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그 무기명 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인증샷 찍어도 네, 전혀 의원님들 상관이 인증서 없어요. 찍어도 된답니다. 네, 아니, 찍는 건 법적으로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아니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찍고서 만약 나중에 공표를 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의 정신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V자를 하고 찍어도 그 표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 선거가 아니니까. 이건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런 정신이라고 공직선거법에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도 국회에서 자기가 인증샷을 찍어서 무기명 표결인데 찍어서 공표를 했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이 과정이 잘못돼 있다라고 헌법소원을 할 경우에는 혹시 무효표가 되지 그러면 않을까? 변호사를 이민선 변호사로 제가 할게요. 사건 하나 생기겠네요. 네, 수임 하나 하겠네요. 확실합니까? 드디어. 그거는 위법한 게 아니고 그 정신으로 보면 저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하지 말라라는 교율형 법률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없고요. 유추 적용할 수가 없는데 저 또한 박 앵커가 말씀하신 질문에 질의를 하자면 사실 불안했어요. 이게 네. 과연 가결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울 것이냐. 근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 번째. 몇 표? 지금 국회 저는 돼도 205표 생각했거든요. 205표요? 너무 아슬아슬한데? 아니 저번 주까지 네, 저번 주까지는 예. 그랬는데 이번에 올림머리 얘기 나오고 세월호 관저에서 끝나고 났는데 애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300몇 명이 수정당하고 있는데 돌아오셔서 본인의 식사가 가장 중요해요. 전 그날 저녁 못 먹었던 기억납니다. 먹는 게 보약이라고 그러시죠. 아니 그건 이제 초반에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때 하신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자 저녁에 전 그날 저녁 못 먹었던 기억납니다. 나는 정말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전에 한 청와대 한 수석이 저한테 뭐랬냐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 왜 안 만나는지 아냐. 그거 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 만나면 뭐 합니까? 다 쇼죠.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낫죠. 해서 전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식사 열심히 하시고 머리 열심히 올리시는 분이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분이에요. 저는 제가 그 오프닝 하면 2번 읽은 거 있죠. 수석회의 국무회의 빼고는 관저로 다시 돌아오셨다. 이런 이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듣기로도 거기 이제 너무 화가 원래 나던데. 이제 청와대 가면 100일 경비단이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네, 그렇죠, 경비단. 경찰.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 경비단장이 나와서 이제 거수 경례를 하고 이제 그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의 의식을 하는 것이죠. 등청하는 행사를.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게 없어졌답니다. 안 왜냐하면 하니까. 처음에는 하는데 안 나오시잖아요, 출근을. 그래서 또 허탕치고 하고 허탕치고 하고 아예 그냥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행사를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관저를 사무실로 거의 개조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뭐 팩스밀리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아예 그냥 있고 그다음에 일할 때만 잠깐 와서 회의하고 들어가고 이런 방식 하니까 옛날에 그 모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은 거의 오시지 않는다 이쪽에. 이쪽 비서관동은 뭐 위민관은 아예 안 오고 문제는 이제 거기 갈 때 거기 이제 관저에만 계시니까 거기 또 이제 아무래도 거주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 비서관이나 남자 비서실장은 참 불쑥 혼자 가기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갈 때는 꼭 여자 비서관을 데리고 간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도 바로 못 들어간 이유가 그런 게 되니까 그게 바로 그냥 불쑥 찾아서 문 열고 그냥 빨리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 대통령이니까 또 그게 워낙 또 그쪽과는 또 고립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매일 일요일마다 최순실과 3인방 회의를 하고 거기 스키야키 해 먹고 김밥 싸서 먹고 뭐 이런 거 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배신스럽습니까? 그리고 김밥을요, 맨 처음에는 그 조리장이 밖에서 사다가 줬는데 직접 만들라 그래가지고 직접 만들었다는 지시까지 듣고 야 이게 뭡니까 이거. 간이 셌나 보네요. 밖에서 사다 먹는 김밥은 맛이 없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라. 그래서 직접 만들어라 그래서 뭐 2-3줄씩 만들어줬는데 뭐 한 번은 멸치김밥, 뭐 한 번은 뭐 무슨 김밥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입맛도 까다롭고 뭐 집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갑질을 하고 그랬는데 그 갑질이 청와대에 가서도 사실은 조리장이나 뭐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갑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구치소 가면 김밥 안 주는데 되게 먹고 싶으실 텐데. 저도 뭐 가결은 될 것 같아요. 가결이 안 되면 국회 해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산당이 지금 다 그만두겠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만두겠다고 사실 야3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한국 한 번도 정치사에서 실천을 못했습니다. 한 번도 실천한 국회의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런 각오로 하겠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부결될 확률도 있다고 보십니까? 부결될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 중에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일, 그건 뭐예요? 이선 후퇴하겠다. 그다음에 4월 퇴진하겠다고 만약 공개 표명하면 아마도 부결될 가능성 꽤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부결될 수 있는 의원들 많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때는 이제 굳이 비박계 중에서도 왜냐면 대통령이 탄핵하면 탄핵 즉시 직무정지되고 그다음에 탄핵은 이게 언제 결론이 내려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만약에 4월 달에 퇴진하고 그 전에 이선 후퇴하겠다 그러면 이게 더 명료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그러면 제가 국회의원이라도 그러면 차라리 이쪽 명료해지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처럼 뭐 탄핵 그거는 법적인 절차니까 그냥 그대로 하세요라고 하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건 당연히 가결되는 거로 보고 있는 근데 거죠. 부결되잖아요. 부결됐는데 의원직 사퇴하겠다라고 안 지키신 회기 중에는 의원들의 회기 중에는 이제 국회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의원들이 표결을 해야 돼 본인들이. 국회의장이 결정. 근데 이렇게 의원직 사퇴한다고 해놓고서는 부결되잖아요. 장당컨대 그렇죠. 지금 저 촛불은요 여의도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의원직 사퇴하라는 압력으로 촛불 집회는 다시 바뀝니다. 예, 아마 국회 역사가 바뀔 것 같아요. 부결되면 실질적인 유해해선이 발생할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상상도 하기 부결했다고 그냥 저는 하여튼 30년 정치부 기자 해가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는 30년 기자 생활하면서 그럼 이번처럼 이렇게 본 적도 없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그거는 또 얘기가 길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역대 정권에서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선실세의 그 국정농단 사태가 지금 정권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평 비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역대 정권마다 비선실세 없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 있었는데. 맞지만 그 비선실세가 강남 아줌마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노출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조금 더 심할 수는 있었지만 과거 정부에서도 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실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적 분노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 정도도 저는 가신들의 비선 실체는 있었죠. 대통령의 그 능력도 다를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YSDJ 같은 경우는 워낙 정치권에 오래 했고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드러나는 거 보면 거의 대통령이 지금 보면 그냥 최순실한테 다 휘둘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강도면은 좀 있죠. 그런 가신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그리고 옛날의 비선하고 지금은 저는 다르죠.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담화나 또 기자회견이나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비박에 대해서 친박의 그 공세가 있겠죠.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할 텐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비박이 할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친박의 논리는요, 사실은 국민 무서운 거를 전달해주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 논리들이란 게. 근데 국민 무섭게 만드는 것이란 게 저는 그래서 나머지 172석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지금 상황이 조금 못 박아 두자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딱 비박도 30표 딱 고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30표 고정해가지고 인정샷을 딱 찍어준다면 비박에 대해서는 거의 한 명 한 명한테 국민의 들이대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압박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친박이 지금 비박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위협, 협박 뭐 이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혀 안 먹힐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 비박들이 바본가요? 내일 만약에 탄핵안이 가결되면요. 친박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친박이라는 게 해족이 뭐예요? 되는 거죠. 아니 친박이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라는 어떤 개인을 보고서 뭉쳤던 조직이니까 그게 무슨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면 저는 저희 같은 그냥 이렇게 정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그 느낌으로는 내일부로 이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 친박은 없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은요. 그렇게 되면 좋으나 친박의 또는 친박 성향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압력을 받을 것이냐 하면은 일단 가결된다 하더라도 자기들로서는 친박의 입장에서는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 체제가 지속이 된다. 그다음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부가 그대로 간다. 21일 사퇴. 그다음에 21일 날 사퇴하는데. 아니 그거를 바로 뒤집죠. 에이 못 뒤집죠. 그러니까 이게 아슬아슬하게 탄핵이 되느냐 완전히 뒤집습니다. 완벽하게 탄핵이 되느냐 부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친박들이. 그리고 저 끝으로 가장 압박의 밑에 깔 부분이 반기문 총장의 그 부분이에요. 거치 문제인데 이 부분과 함께 아울러서 박근혜 대통령이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다. 전국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 몇 시에요, 근데? 내일 몇 시에요? 일단 오늘 2시 반 정도에 일단 발의했기 때문에 24시간이니까 내일 2시 아마 반. 2시 반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이후죠. 그러면 우리 방송 이 시간에 할 수 이미 있네요. 이때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도 보면 2004년도에는 11시 55분에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원본이 5시에 청와대에 배달이 돼서 그 시간부터 대통령 직무 정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아마 박종인 쇼 할 때 그 원본이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이 그때부터 아마 직무 정지되는 시간에 박종인 쇼를 시작하지 않을까. 내일 탄핵의 날, 대한민국 역사의 날인데요. 내일 라이브 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